고대인들이 죽어서 그 흔적을 남기는 곳이 무덤이다. 죽은 자의 생활 공간이었던 무덤 속엔 살아생전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마련이다. 무령왕릉에도 무덤 주인의 생전 모습과 신분을 말해주는 유물이 있다. 바로 지석이다. 왕비의 신분과 내력을 말해주는 지석엔 백제국 왕태비 수종, 즉 백제국 왕태비가 돌아가셨다고 적고 있다. 여기에서 태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이 문영왕비의 그 지석, 그러니까 이제 매직권에 보면은 백제국 왕태비라고 하는 이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태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제 성왕의 이제 어머니를 가리키는 이제 호칭이 이제 되겠고요. 또 그리고 이제 백제 왕을 그 당시 태왕, 그러니까 대왕이라고 불렀었는데 그의 이제 왕비를 가리키는 이제 호칭으로서 돌아가신 다음에 태비라고 하는 호칭이 이제 부여됐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령왕과 함께 묻힌 어금니의 주인공인 태비. 태비는 바로 성왕의 어머니였다. 삼국사기엔 성왕의 출신 내력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백제본기 성왕조에는 성왕을 무령왕의 지자라고 적고 있다. 왕의 뒤를 이은 성왕을 왜 장자나 태자라고 기록하지 않았던 것일까? 일반적으로 이제 장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적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정식의 처에게서 난 아들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첩에게서 아무리 아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적서의 구별로 얘기한다면은 그 첩들의 아들들은 서자가 되는 것이고 정식의 처에게서 난 아들이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갖다가 이제 장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자는 그 나머지 아들들을 다 이제 통칭해서 지자라고 이렇게 부르겠죠. 성왕은 무령왕의 장자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령왕비의 큰아들이 따로 존재했던 것일까? 또 다른 장자의 존재 여부는 무령왕비의 나이를 추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다. 지난 2001년 12월 일본 천왕궁에선 이례적인 기자회견이 있었다. 뜻밖에도 무령왕의 후손에 대한 존재는 일본 천왕에 의해 밝혀지게 됐다. 私自身としては桓武天皇の生母が百済の武寧王の子孫であると食日本紀に記されていることに監獄とのゆかりを感じています。 천왕의 혈통 고백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천왕가에 백제 무령왕 후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무령왕의 후손에 관한 기록은 속일본기에 전한다. 속일본기엔 순타태자를 무령왕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순타가 무령왕의 아들로서 태자였다면 무령왕의 장자로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순타태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그 후손을 찾아보기로 했다. 도쿄 외곽에 있는 조그만 주택단지. 바로 이곳엔 고야 신립의 묘지를 알려주는 팻말이 있다. 참도 그래서 이 환무청왕의 어머니인 이가사에게 무덤으로 가는 길이라는 고야 신립의 무덤으로 가는 길은 한적한 곳이었다.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야산 이세고우산 정상엔 무령왕의 후손이 잠들어 있었다. 묘지석엔 일본 49대 광인 천왕의 황후 고야 신립이라고 적혀 있다.
이곳에서 만난 이노우에 교수. 일본 고대 정치사를 전공한 그는 무령왕의 후손인 고야 신립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온 사람이다. 고야 신립의 무덤은 오랫동안 방치됐다가 180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지금의 모습으로 정비가 됐다고 한다. 高野新笠っていうのは桓武天皇のお母さんなんですね。桓武天皇のお父さんは公認天皇という天皇なんですけれども、お母さんは高野の新笠といいまして、その高野の新笠のお父さんが百済から日本へ渡来してきた渡来人、渡来系の氏族です。 무령왕의 후손인 고야 신립이 잠들어 있는 곳은 옛 지명으로 대지란 곳이다. 무령왕의 아들 순타태자는 바로 이곳에서 후손을 남겼던 것일까? 그러나 이노우에 교수는 이곳은 고야 신립의 백제계의 아버지가 아닌 일본계의 어머니들이 살던 곳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령왕의 후손들은 어디에서 살았던 것일까? 무령왕 후손의 존재와 거주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일본의 저명한 사학자 우에다 마사키 교수를 찾았다. 우에다 교수는 일본에서 2권밖에 없는 가장 오래된 족보책 신찬성시록의 필사본을 가지고 있다. 신찬성시록은 고대 일본 귀족들의 출신 내력을 상세히 적고 있는 책이다. 신찬성시록엔 고야 신립의 아버지 성씨가 화씨이고 바로 무령왕의 후손이라고 적혀 있었다. 과연 무령왕의 후손들은 어디에서 살았던 것일까? 和氏の本拠地はね、奈良県の昔の国名でいうと大和の国、現在の奈良県平栗郡という場所ですね。これはね、今関西線で王子という駅がありますが、その辺りが本拠地なんですね。それで、その和氏が祀っていた神様が九度の神という神で、これ大変珍しい。日本でそういう神はありませんからね。これは竈門の神だと思いますね。日本では竈門のことを奥戸さんと言いますが、おそらく蔵と関係のある神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それを祀っておりましてね、現在も九度神社という神社が存在しています。 오사카에서 나라로 가는 교통의 길목에 자리한 왕사정. 이곳의 시내 한복판엔 구도 신사가 있다. 구도 신사는 주인을 잃은 지 오래였다. 이곳에서 무령왕과 관련된 것을 전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이 신사의 유래에 관한 것만이 현판에 적혀 있었다. 이곳에서 모시던 신과 사람들이 모두 교토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신사의 이름까지도 덕유향으로 바뀌어 있었다. 저녁 무렵 직장에서 돌아온 관리인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관리인에게 무령왕의 후손에 대해 물어봤지만 모든 것이 교토로 옮겨가서 이곳에선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무령왕의 후손들은 처음엔 구도 신사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일본의 고대 수도였던 나라 지역의 평성경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다시 교토의 히라노 신사로 옮겨갔던 것이다. 교토 도심에 자리한 히라노 신사. 이곳은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 중에 하나다. 무령왕의 후손 고야 신립이 그 조상신을 모신 곳이다. 그런데 무령왕의 조상신이 어떻게 이곳에 모셔졌을까? 全部で5巻ですけど1巻 히라노 신사의 유래를 말해주는 사적기는 총 5권으로 되어 있었다. 이 신사의 사적기가 공개되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사적기엔 이곳에 신사가 있게 된 연유가 적혀 있었다. 8세기 초 무령왕의 후손이었던 고야실립의 아들 환무천황이 수도를 옮기면서 모시게 된 것이었다. 矢野神社の由緒ですが、もともとは奈良時代の奈良の都の御所にあったお社でした。これが平安遷都とともに京都のこの地に移ってまいりました。で、特にこのお宮で特徴的なのは皇太子様の直接お祭りするお社であ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で、御祭神なんですが、夜柱がございまして、今木神、それから九度の神、古脇の神、姫神、四神をお祭りしております。全然言葉が違いますからね。全然違う解釈をしてます。 히라노 신사엔 백제계 신들을 모시고 있었다. 한반도에서 넘어간 도레인을 나타내는 이마끼 신을 모시고 있었고 무령왕의 후손과 관련된 구도신을 모시고 있었다. 일본 천황가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백제인들의 존재. 무령왕은 어떻게 일본의 그 후손들을 남길 수 있었을까? 일본 서기엔 무령왕의 출생에 관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 무령왕이 바로 일본 땅 가까라시마란 섬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가까라시마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해상 교통로상에 위치한 조그만 섬이다. 100여 가구 남짓 모여 사는 가까라시마엔 지금도 무령왕이 태어난 전설을 말해주는 동굴이 있다. 백제 25대 왕 무령왕의 탄생지란 팻말까지 만들어 놓은 가까라시마. 무령왕은 바로 이곳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무령왕이 가까라시마에서 태어난 후 40세까지의 행적은 묘연하다. 그런데 일본 땅에 무령왕의 후손들이 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무령왕은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하며 결혼해 후손을 남겼던 것일까? 일본의 50대 환무천왕의 어머니가 다카노노 니가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무령왕의 아들인 순타태자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타태자는 일본에서 자손을 두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순타태자가 일본에 건너가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순타태자는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생각되고 순타태자가 일본에서 태어났다면은 무령왕은 일본에서 그 자손을 얻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일본에서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무령왕이 일본에서 성장하고 결혼해 자손을 남겼음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순타태자의 존재다. 순타태자는 513년 무령왕이 53세쯤에 후손을 남기고 죽은 것이다. 죽었을 때 나이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적어도 30세쯤은 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순타태자는 무령왕이 20세쯤에 결혼한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로 볼 수 있다. 무령왕이 이 왕이 되기 전 40세까지의 행적은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적 과정을 통해서 이 무령왕이 일본에 거주하면서 그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 난 장자가 순타태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무령왕의 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령왕이 이 젊은 시절에 결혼한 부인이 바로 첫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순타태자입니다. 그리고 무령왕이 이 어금니의 이 주인공과 결혼을 해서 난 아들이 바로 성왕입니다. 물론 이 어금니의 주인공이 그 첫째 부인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순타가 태자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봐서 순타의 어머니가
첫째 왕비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령 왕비가 순타의 어머니였을까요? 무령왕비가 돌아가시던 해는 서기 523년 12월 겨울이었다. 무령왕이 승하하고 3년 만의 일이었다. 돌아가셨을 때 나이에 대한 기록이 없어 무령왕의 첫째 부인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왕비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일본 서기엔 무령왕비의 아들 성왕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 성왕은 554년 관산성에서 위험에 처한 아들을 구하려다가 처절한 최후를 맞는다. 이때 성왕의 아들 창, 즉 위덕왕의 나이가 29세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보통 20세 정도의 자식을 낳았다고 보고 무령왕비의 나이를 추정해봤다. 무령왕비는 504년에 성왕을 낳았고 돌아가실 때 나이는 42세 정도로 첫째 부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무령왕비가 잠들어 있는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비가 첫째 부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송산리 고분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곳은 다른 곳의 무덤과는 달리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무덤이 아주 가깝게 모여 있다는 점이다. 북쪽에 있는 무령왕릉을 중심으로 왕릉 주변엔 3개의 무덤이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돼 있다. 대략 10m 간격으로 붙어 있는데 왜 이 무덤들은 이렇게 가까이 모여 있는 것일까? 송산리 고분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대개는 백제 왕족들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5호분과 6호분 같은 경우는 무령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인물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족들이 하나의 지역에, 하나의 산에 같이 묻히면서 또 나름대로 더 가까운 가족끼리 더 가까운 지역별로 묻히는 이런 가족장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인 예가 되겠고요. 또 중국에서도 이런 가족장은 남조 무덤에서 아주 흔하게 보이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무령왕릉과 함께 모여 있는 이 3개의 무덤은 무령왕과 혈연 관계가 있는 가족들의 무덤이다. 그 중에서도 무령왕릉과 무덤의 구조나 만든 방식이 가장 흡사한 무덤이 있다. 바로 6호분이다. 송산리 6호분의 내부를 들어가 보면 이곳 역시 무령왕릉처럼 벽돌로 쌓아 만든 무덤임을 알 수 있다. 전문전 중심이 지배적입니다. 지배적이라기보다는 거의 전문적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죠. 이 현실과 연도의 전문은. 무령왕릉과 차이점이 있다면 벽돌의 문양이다. 연꽃 무늬가 아닌 오수전 문양으로 만들어진 이 6호분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중국의 경우도 전문전이 앞서고 연꽃 무늬 벽돌이 뒤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전과 연합문전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딱히 어느 것이 앞이고 뒤냐라고 구분하기는 어려워도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령왕릉의 천정을 구축하는 벽돌 한 장이 오수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색으로 되어 있는 연꽃물 속에 오수전문 6호문과 똑같은 벽돌 한 개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 벽돌이 먼저 구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6호분전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무령왕릉이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구분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무령왕릉보다 먼저 만들어진 6호분은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왕의 무덤을 말해주는 사신도의 흔적까지 남아있다는 점이다. 벽화의 흔적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예사로운 무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6호분은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부부 합장을 위해 2개의 관대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만 있다는 점이다. 왜 이 무덤엔 관대가 하나만 남아 있었던 것일까? 하나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놔뒀고요. 여기도 하나 만들면 똑같은 구조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겠죠. 예, 2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선 한 사람 여기다 놓고 나머지 공간이 다음에 들어올 사람에 의해서 빈 공간으로 놔둔 것입니다. 근데 못 들어갔죠. 웅진시대 무덤의 특징은 부부가 함께 묻히는 합장묘였다. 무덤 구조를 자세히 보면 무덤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 즉 연도가 있고 관이 놓이는 현실엔 관대가 2개 있었다. 부부 합장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무덤의 입구엔 문이 있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먼저 관을 무덤 속에 넣고 문을 임시로 막아놓았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죽으면 문을 열고 함께 시신을 안치했던 것이다. 그런데 6호부는 한 사람만 들어온 상태에서 입구가 폐쇄됐다. 그래서 관대가 하나만 놓이게 된 것이다. 왜 6호부는 부부 중 다른 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일까? 육호분의 주인공을 알기 위해서는 무령왕의 가족묘 외부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덤에서 묻힌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것은 무덤의 위치다. 삼각형으로 대치되게 두면은 여기에 여기. 그러니까 무령왕릉은 가족묘 중에서도 뒤쪽에 자리하고 있어 무령왕이 신분이 제일 높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여기 이 부분에 있고 이제 무령왕릉 있고 뒤에 딱 있잖아요. 그런데 무령왕릉이 발굴되기 전 옛 사진을 보면 그 중심이 되는 무덤은 6호분이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풍수지리상 무령왕릉은 단일 무덤이 아니라 6호분을 보호하기 위한 배총으로 여겨졌다. 당연히 최상의 자리인 6호분이었고 왕이 묻힐 무덤이었던 것이다. 무령왕과 6호분의 피장자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6호분의 입구를 막은 벽돌이었다. 무령왕릉에서 사용된 연화문전으로 입구를 막은 것이다. 왜 입구를 무령왕릉의 연화문전으로 막은 것이었을까? 6호분의 내용 중에서 입구 마금의 벽돌을 보면은 여기는 또 무령왕릉의 벽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6호분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이 무덤이 존재하고 있는 사이에 무령왕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령왕릉을 만들면서 이미 만들어져 있던 6호분의 입구를 막아버렸다는 거죠. 이건 6호분에 묻힌 사람하고 무령왕릉에 묻히는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 속에서 6호분을 사용하려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령왕릉을 좀 황급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6호분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무령왕릉은 좀 엉성하게 좀. 화려한 연꽃 무늬로 장식된 무령왕릉. 그러나 자세히 보면 부실공사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벽돌이 깨지고 부서진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 무령왕릉은 왕의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왜 무령왕릉은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던 것일까? 무령왕릉이 급하게 만들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 6호분이다. 6호분은 무령왕릉처럼 화려함은 없지만 정성을 들여 쌓았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무령왕은 혹시 자신과 첫째 부인이 함께 묻힐 수 있도록 6호분의 정성을 들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적어도 무령왕릉이나 6호분이 왕릉급 무덤인데 이 왕릉급 무덤은 상당히 정성을 들여 쌓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쌓는 방식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 하나는 정교하게 쌓았다. 시간적 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여유를 가지고 쌓은 것이 앞부분에 아마 무령왕이 자기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저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부인의 무덤 혹은 자기 무덤이니까요. 그래서 정성을 들여 쌓은 반면에 뒤는 무령왕 앞에 있는 6호분을 폐쇄하면서 황급히 만들 때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발생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무령왕릉과 1500년을 함께 해온 세 개의 가족 무덤. 원래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6호분이었다. 첫째 부인은 6호분에 잠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무령왕비는 첫째 부인이 아니었을 것이다. 523년 무령왕은 62세로 승하했다. 무령왕은 6호분에 묻히지 않고
새로운 왕릉을 만들어 그곳에 모셔졌다. 그리고 6호분엔 관대가 하나만 홀로 남게 됐던 것이다. 이 어금니의 주인공은 첫째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첫째 부인이 언제 죽어 6호분에 묻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무덤을 만든 시기로 볼 때 무령왕보다 먼저 죽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타 태자가 죽고 이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이 자신의 어머니와 무령왕을 합장한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령왕과 함께 잠든 이 어금니의 주인공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이 무령왕비의 신분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전에 끼던 이런 팔찌입니다. 이 화려한 용문양이 새겨져 있는 은팔찌인데요. 자, 제가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손에는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 팔찌가 아주 적습니다. 이 팔찌로 봤을 때 이 왕비는 아주 손목이 가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팔찌 안쪽에 이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부인이라는 이런 호칭이 아주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령왕비는 생전에 대부인으로 불렸던 모양입니다. 이 왕비를 왜 대부인이라고 했던 것일까요? 무령왕릉에선 왕과 왕비가 살아생전에 사용하고 아끼던 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에 왕비의 신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하나의 단서가 있었다. 바로 팔찌였다. 용 2마리가 생동감 있게 새겨져 있는 팔찌의 안쪽엔 팔찌를 만든 연유가 적혀 있다. 서기 520년 경자년 2월에 다리라는 장인이 대부인을 위해 만들었다고 적혀 있는 팔찌는 왕비가 돌아가시기 6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무령왕비는 살아생전에 왕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찌엔 대부인으로 적혀 있다. 왜 대부인이라고 했던 것일까? 한서 왕망전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도 대부인이라고 나와서 있는데 그 대부인이라고 하는 뜻은 정실 부인을 대부인이라고 했고 또 그것도 세자를 둔 왕비를 대부인이라고 이렇게 써서 있습니다. 대부인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는 일본 서기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 일본 서기 제명 6년조엔 백제의 멸망 원인을 군대부인 요녀가 무도에서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군대부인은 의자왕의 두 번째 왕비를 말하는 것이다. 과연 대부인은 어떤 의미였을까? 군대부인의 군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에서 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유력한 출신 호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대부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당시에 부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서 대부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은 아마 부인 중에서 품기가 높은 부인, 다시 말하면은 그 아들 왕자를 생산한 부인을 얘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중궁궐의 안채를 차지했던 것은 왕의 부인들이었다. 여러 명의 부인 중에서도 대부인은 왕의 후계자를 낳은 부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팔찌의 주인공인 무령왕비도 기비였다. 그리고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대부인으로 불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성왕의 어머니는 생전의 왕비로 불리지 않고 부인이라고 했던 것일까?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으로 불린 사례를 찾아보기로 했다. 일본 서기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청령 천황의 어머니를 황태부인으로 적고 있는 것이다. 다른 천황의 어머니와는 달리 황태후라 하지 않고 황태부인이라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을 서치별 천황의 경우가 말해주고 있다.
서치별 천황은 목시라는 호족 출신의 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황부인으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율령의 지식을 갖고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내친왕, 즉 천왕의 딸이나 누이 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호족의 딸이기 때문에 부인으로 표현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무령왕비가 생전에 대부인으로 불렸던 이유, 그것은 일본의 사례처럼 신분상 호족 출신의 딸이었기 때문에 왕비란 호칭을 쓰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왕비의 신분에 대해 또 하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석에 쓰인 수종이다. 수종은 천수를 다하고 늙어 돌아가셨다는 뜻이다.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었을 때의 기록이다. 보통 황제의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표현은 붕, 왕비의 죽음엔 훙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제후의 죽음은 조를 쓰고 평민의 경우는 사를 써 그 표현에 있어서도 신분상 차등을 두었다. 지석에선 무령왕의 죽음을 황제의 경우처럼 붕으로 기록했다. 그런데 무령왕비는 왕비의 죽음을 나타내는 훙을 쓰지 않았다. 그 어떤 공식적인 죽음의 표현에 해당되지 않는 수종으로 기록했던 것이다. 이 수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이 붕자 못지않게 가장 격을 빼서 천수를 다해서 소천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적었기 때문에 절대로 격이 떨어지지 않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다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인의 신분은 남편과 아들에 의해서 달라진다. 무령왕비는 성왕의 어머니였다. 무령왕이 40세 이후에 왕으로 등극한 후 얻은 아내였다. 무령왕비는 신분상 살아서는 왕비로 불리지 못하고 대부인으로 불렸던 것이다. 그리고 죽어서야 아들 성왕에 의해 태비로 기록됐던 여인이었다. 백제 중흥을 이룩했던 무령왕, 그는 키가 팔척장신에다 이목구비가 수려하고 또 성품이 인자관우하여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무령왕과 함께 잠든 어금니의 주인공은 무령왕의 둘째 부인, 즉 성왕의 어머니이고 또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발굴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무령왕릉 어금니 한 개. 우리는 그 주인공을 추적하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무령왕의 가족사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무령왕은 일본에서 태어나 백제 왕이 될 때까지 40년간의 행적이 묘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적 과정을 통해서 무령왕은 일본에서 성장하고 또 그곳에서 결혼까지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황실에 무령왕 후손의 피가 흐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일 고대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령왕은 일본에서 외왕으로 있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곤 했는데 그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해 미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고대사에 있어서 이 무령왕만큼 중요한 인물도 드물 겁니다. 여전히 많은 의문과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한일 고대사의 진실. 무령왕의 가족관계가 제대로 밝혀진다면 그 실체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무령왕릉 어금니 한 개의 비밀을 풀어본 이유이기도 합니다.